아니요. 시작하시면 혹시 됩니다. 그 건인이 옆에 이거 잘리나요? 아까 제가 카톡을 여쭤 다 못 봤어요. 네네. 안 잘리니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이퍼볼릭과 매니폴드 샘플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목차는 제가 하이퍼볼릭이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걸 구글링을 몇 번 해서 찾은 여러 가지 재밌는 결과를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이 왜 필요한가? 결국 레프레젠테이션, 어떤 데이터 형태를 레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런 예시를 몇 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들, 실제 하이퍼볼릭 레프레젠테이션 있는 데이터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샘플러는 사실 이게 다음 발표 때 좀 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퍼볼릭 데이터 구조가 있는 것과 그 샘플러를 잘 설계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논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어떤 거를 이용해서 클레버하게 샘플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자료 조사를 좀 한 후에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작하기 전에 Shape of Space라는 교과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5가지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면 좋은 개념들. 그래서 토폴로지와 지오메트리. 이거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가 deformed 됐을 때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트린식하냐 엑스트린식하냐는 그 표면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게 바뀌었을 때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익스트린식 같은 경우는 인베딩이 달라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저번에 계속 세계 모델 스페이스를 봤는데 이거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도 이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걸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로컬이냐 글로벌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로컬은 그냥 어떤 매니폴드 위에 스몰 리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은 매니폴드 에서 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로컬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글로벌 토폴로지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플랫 토러스랑 도넛 서페이스는 같은 글로벌 토폴로지를 가지지만 다른 로컬 지오메트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나 난 호모지니어스한 지오메트리냐에 대한 얘기는 로컬한 지오메트리가 이 매니폴드 상 모든 점에서 같느냐 다르냐로 설명을 하고요. 이건 저희가 예전에 세미나에서 다루셨던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인베리언트랑 또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스드나 오픈은 좀 저는 헷갈렸는데 일단 매니폴드라 하면은 바운더리가 없다가 기본이 돼 있고 이 바운더리가 엣지랑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클로스드는 컴팩트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오픈은 난 컴팩트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클로스드 매니폴드를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하이퍼볼릭 세상에서는 스포츠 경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영상이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하이퍼볼릭이 어떻게 보면은 바운더리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피트인 곳에서 골프를 쳤는데 여기서 1도만큼 벌어졌을 때 1도만큼 빗나갔을 때 실제로 하이퍼볼릭 세상에서는 10의 10 100승만큼 핏만큼 떨어진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유를 교수님이 지오대식이 실제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죄송한데 큰 구에서 맨 끝에 이제 1도가 벌어진 거예요. 실제 지오대식은 이렇게 키워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590핏밖에 안 되지만 여기 끝에서는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10의 100승 정도 된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저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약간 트리가 굉장히 하이퍼볼릭과 가깝다는 얘기를 자료 조사하다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계도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나이는 같아도 막 8촌 지간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이 철수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영희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같은 공통점을 찾아서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 지오데식을 보다가 가계도랑 또 연관시킬 수 있지 않아서 좀 자료 조사를 해봤고요. 실제로 그 가계도 하이퍼볼릭 트리 앤 지오데식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정보 수집 분야에서 하이퍼볼릭 브라우저 같은 거를 개발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런 가계도 조사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아이디얼 헥사곤이 실제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어가 뒤에 몇 개 나올 텐데 어퍼 플레인은 이제 2D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넣은 거라 하고요. 네. 그 논문에 4가지 모델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그 많이 쓰이는 게 이 포앙카레 디스크 모델이라고 해요. 그 오늘 보게 될 포앙카레 랩핑이라는 논문은 로렌츠 모델을 썼는데요. 그 차이 4가지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저는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고요. 스트레이트 라인의 형태가 좀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벨트라미 클라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선 preserve state line하고 앵글하고 에리어는 preserve 하지 않는다.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또 하이퍼볼릭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하이퍼볼릭 폴리노미알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 예시가 하이퍼볼릭 폴리노미알이 이렇게 되는데요. 합이 다 3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떤 이 점을 기준으로 하이퍼볼릭 폴리노미알이다라는 거는 PE가 항상 0보다 크고 T에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게 가는 방정식이 항상 리얼 루트를 가진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 E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E로 다 제너럴라이즈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그 볼록 최적화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는 게 어퍼 하이퍼 플레인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최적화에서는 제약을 항상 비음 조건으로 많이 이렇게 통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형식을. 그러면은 여러 식이 있는데 그게 항상 양수 부분에서만 놀아야 된다. 그런 그 뭐 폴리히드론이라든지 그런 그 형태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만약에 저희가 x점을 이런 형태로 부여를 하게 되면 이게 콘을 이룬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 컨벡스하다는 증명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고 자료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볼릭 익스포넨셜 패밀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학문 분야라고 하는데요. 컨벡스 콘을 이루고 이거는 그냥 서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파티션 펑션이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알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어떤 그 파워승이면 된다는 게 조건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 하이퍼볼릭 폴리노미알로부터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로그 파티션 펑션이라는 게 저희가 익숙할 분이 많으실 텐데 익스포넨셜의 세타랑 그다음에 그 테스트 스태티스틱스의 1차 결합하고 그 뒤에 이제 남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노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로그 파티션을 취해 보면은 이게 다항식이 되면은 이제 하나의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줄 수 있다. 그런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스토크스 정리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 함수와 공간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교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샘플러와 매니폴드도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이제 매니폴드 위에서 저희가 뭐 인베딩이라는 용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 구조를 잘 존중하는 샘플러를 설계하는 그런 게 결국 연구에 초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샘플러는 저희 MCMC가 있겠고 그 외에도 최근에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많이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매니폴드는 저희가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 근데 그 이제 어떻게 똑똑하게 샘플러를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매트릭을 다르게 준다든지
혹은 뭐 다이나믹을 따라가는 그런 플로우를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발표를 할 때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그 실제 통계에서는 예를 들면 제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수를 결국 샘플링을 하는 건데 평균하고 그 스케일 파라미터, 그러니까 분산이나 아니면 표준 편차가 되겠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항상 양수보다 크다는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어퍼 하이퍼 플레인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그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런 거에다가 이런 디터미넌트 형태의 추가적인 로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샘플러한테 머신러닝에서는 로스 펑션을 디자인한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샘플러한테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좀 똑똑하게 가는 건지에 대한 그 페널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 방향 디자인하는 게 결국 핵심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하이퍼볼릭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경우 좀 예시를 좀 더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VA 관련해서 연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이거는 트위터에서 제 2주 동안 계속 이 자료를 고민하면서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원래 처음에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어떻게 잘 레프레젠테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파이토치로 구현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런 형태로 잠시만요. 혹시 풀 화면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매니폴드 러닝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아까 스트럭처돼 있는 데이터는 그 스트럭처 상에서 샘플링을 해야 제일 효율적으로 샘플링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네. 키워드 중에서 3개가 주로 많이 나왔어요. 트리 스트럭처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라키컬 스트럭처가 있고 그다음에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스트럭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잘 모르는데 스타이플 매니폴드를 예전에 스탠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매트릭을 바꾸는 거를 이제 팩터 모델링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스탠 내에서 가능하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팩터 요인 분석에서도 이런 게 좀 많이 쓰이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퍼볼릭 레이튼 스페이스 나중에도 다룰 VA에서는 레이튼 스페이스를 결국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 하이퍼볼릭 형태로 설계를 하거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하이라키컬 스트럭처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에서는 저희가 뭐 인지 같은 거를 하이라키컬 구조로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걸 구분하는 그런 카테고리 짓는 거는 하이라키컬 구조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서도 에볼루션 트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것도 하이라키컬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메디컬 이미지나 아니면은 MRI, CT나 울트라 사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트럭처가 많이 돼 있는데 이 논문은 척추의 움직임을 이제 매니폴드로 바꾸는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리니어 테크닉이 언수터블한 경우, 즉 유클리디안에서 주는 매트릭이 이걸 러닝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SRT라는 코디네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게 각각 스케일링과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새로 매트릭을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실제 하이퍼볼릭을 이용을 해서 논문을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처음이 이제 Continuous Hierarchical Representation with 포앙카레 VA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포앙카레 디스크 모델 임베딩이라는 방식을 써서
텍스트나 그래프 스트럭처 데이터를 좀 실험을 해 봤고 그 VA라는 거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 옵서베이션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인코딩을 좀 주로 저차원의 레이턴 스페이스로 인코딩을 하고 그걸 다시 디코딩으로 옵서베이션으로 바꾸는 그런 두 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거를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로 이제 설계를 한 건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exponential growth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그 exponential하게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과 데이터가 닮았기 때문에 이걸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유클리디안 매트릭 대신에 하이퍼볼릭 매트릭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그 매트릭을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 그 효율성 면에서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테이션 면에서도 좋아진다고 설명을 한 게 저는 좀 추가적으로 알게 된 정보였고요. 그런데 아직 여기는 연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뭐 포항칼 디스크나 아니면은 로렌츠 모델이나 벨트라미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게 좀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여러 문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진 데이터가 실제로 이 하이라키컬한 건가?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게 결국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좀 principled way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MCMC 베이지안 리그레션 트리에 대한 건데요. 트리를 저희가 러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샘플링을 하다 보면은 샘플링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fully explore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탠에서도 2,000개의 샘플로 전 공간을 컨버지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뭐 2만 개 혹은 뭐 20만 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부분에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쪽으로 못 가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잘 디퓨즈하게 샘플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중 하나가 여기서는 이제 로테이션이나 머지나 아니면 트리를 좀 똑똑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샘플러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 메커니즘이 뭐 이런 형태로 연구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트리가 있을 때 이거를 로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컷을 하고 머지를 하고 이런 형태로 좀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방식으로 이 트리를 효율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방법인데 이걸 보시면 처음에 이 부분이 있었으면은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요. 이걸 로테이션이라고 일단 부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에서 트리 중에서 일부분을 잘라요. 그게 이제 컷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if문 같은 걸 걸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이걸 다시 이렇게 맨 마지막 머지 형태로 이렇게 가면은 좀 더 원래 있던 이 모델에 비해서 더 빨리 샘플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문제가 뭐였냐면 리그레션을 하는데 피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피처 중에서 어떤 피처가 좀 중요한 피처인지를 판별을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if문의 연속인데 x1이 0.6보다 더 작으면은 이쪽으로 가고 이런 형태로 디시전을 연속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는 데이터가 다른 두 개로 샘플링을 한 결과예요. 근데 y축이 이제 각 피처가 얼마나 중요도를 가지는지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이 똑같은 실험을 10번을 반복해서 한 거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는 돈이라는 거를
우리 성별, 나이, 그리고 뭐 사는 곳 이런 피처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10번을 러닝을 했을 때 얘네들이 컨시스턴트하게 나와야 굉장히 좋은 샘플러겠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기존의 샘플러로 했을 때는 이게 1, 2, 3이 팩터 3개입니다. 어떤 때는 이 팩터가 굉장히 높은 그 가중치를 가진 반면에 이 실험에서는 굉장히 낮은 가중치를 가지죠. 그래서 여긴 좀 잘 섞이지 않았다, 믹싱이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방금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 거는 좀 그래도 비교적 많이 모여 있죠.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주는 거고 10개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그래서 훨씬 더 좀 그 이피션트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논문은 Wrapped Normal Distribution Hyperbolic Space for Gradient Based Learning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가 필요한 이유를 필요한 이유는 앞에 설명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할 게 샘플러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샘플러가 가져야 될 조건 중 하나가 그 H 스페이스 상에서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density 펑션을 저희가 설계를 할 건데요. 왜냐면 항상 생각해 보시면 사후 공간에서 저희가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바탕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로그 프로버빌리티 높아지는 방향으로. 그게 그레디언트, 그걸 미분한 게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고, 그럼 매번 그 다음 샘플은 현재 샘플에서 그 그레디언트 방향을 따라서 이동을 했었죠. 그런 걸 하려면은 각 데이터 포인트들의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제안을 하는데요. 처음에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탄젠트 스페이스 이 곳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오리진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네. 그 다음에 탄젠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걸 패러럴 트랜스포트라고 부르는 트랜스포트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프로젝트 on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하는 세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처음 원래 이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좀 안정적이고 그냥 대칭적으로 이동을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의 메커니즘인데요. 여기서는 로렌츠 모델이라는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쓰고 있고 그건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Z와 Z 프라임의 이제 디스턴스 내적을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공간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 Z0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지고 있고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젠트 스페이스를 잡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탄젠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패럴럴 트랜스포트. 그래서 V를 뮤0에서 뮤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초록색 선에서 파란색 선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놈은 프리저브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이동한 벡터라고 불러야 되나요? U를 다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게 실제 이제 식을 써보면은 이런 형태가 마지막에 익스포넨셜 맵이라고 부르는데 프로젝션은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코사인 H나 아니면 사인 H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아까 목적이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걸 식으로 이끌어내야 되고 또 저희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러닝이기 때문에 저거 미분값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냥 그 과정이고요. 인풋을 이제 파라미터로 주면 아웃풋은 Z를 주게 되고요.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 단계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로그 PDF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있어요. 샘플 Z랑 그다음에 파라미터. 얘네들이 주어졌을 때 저희는 이걸 알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잘 이동을 하죠. 그 다음 단계로. 그거는 아까 저희가 식을 다 애널리틱하게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프로젝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데트멘트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프로젝션 뮤라는 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저희 전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패러럴 트랜스포트를 하고 익스포넨셜을 한 거의 합성이겠죠. 여기서 패러럴 트랜스포트를 하고 익스포넨셜 한 거에 이제 DT를 구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식 풀어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패러럴 트랜스포트는 앞에서 논 프리저빙을 하면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매번 이것만 곱해주는 형태로 로그 P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은 그 제가 자료 조사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다음에 항상 코드 코너를 하나씩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스탠 그 리파지토리를 보다가 예전에 저희 세미나 때 익스플리시트하고 임플리시트한 그 인테그레이터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게 스탠에서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리파지토리 구조인데요. 여기서 해밀토니안하고 인테그레이터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해밀토니안은 이제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밀토니안 이 리파지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즈 스페이스 PS는 페이즈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페이즈 스페이스 상에서 포인트를 하나를 정의해 놓고 그 이제 페이즈 스페이스라 어떤 매트릭을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소프트 ABS 매트릭을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베이스 해밀토니안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덴스나 다이어고널은 차이가 뭐냐면 덴스는 저희가 매스 매트릭을 n 곱하기 n을 꽉 채워주는 거고요. 다이고널은 그냥 저희가 그 대각선분만 해서 그러니까 모델러가 줄 수가 있거든요. 매스 매트릭을 처음 시작하는 곳은. 그래서 해밀토니안은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인테그레이터는 저희가 실제로 어떤 점에서 이 해밀토니안 플로우를 따라서 쭉 움직이다가 어디서 끝날 것인가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리프 프로그를 대표적인 예시로 봤었죠. L이라는 그 파라미터가 뭐 28일 수도 있고 43일 수도 있고 혹은 10일 수도 있고 그 언제 멈출 것인가에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로직을 좀 정의해 놓고 있고요. 여기서 explicit하고 implicit 있는데 저희가 예전 논문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implicit은 기존의 그 델타 P와 이게 그 운동량이고 델타 W가 아마 위치라고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너무 변동이 많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좀 조금만 움직일 때까지 움직인다. 그런 while문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굉장히 컴퓨테이션 익스펜시브하고 그 픽스드 포인트를 이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first order 오일러 인테그레이터가 수렴할 때까지 하는 로직인 반면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비판했던 게 실제로 H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안된 게 이런 새로운 형태였죠. 여기서는 그냥 그 얼터레이티브하게 딱 P 한 번 업데이트, W 한 번 업데이트 그런 형태로 그때 건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explicit을 보시면은 처음에 begin 업데이트 P를 한 번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Q를 한 번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씩 하는 반면에 implicit 같은 경우는 일단 코드도 굉장히 길어요. 그 긴 이유가 여기서 이제 포문을 돌기 때문인데 Q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에 P를 한 번 업데이트를 시켜요. 그 다음에 Q를 수렴할 때까지 업데이트 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픽스드 포인트와 그 다음에 수렴을 판별하는 조건들을 여러 개 걸으로 통해서 앞에서 이 부분이 구현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P를 업데이트 시키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나 이런 거 질문이나
주시면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현진님께서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연결해서 얘기하기도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 목표는 요 레퍼런스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하이퍼볼릭 뉴럴 네트워크라는 논문을 좀 보려고 하고, 근데 오늘 이제 다 보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오늘은 뭐만 보려고 하냐면 다음에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만 오늘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이거를 좀 보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C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 잡아줘요. 그래서 아까 사실 이제 현진님께서 하신 중요한 지적으로 지금 어떤 이제 하이퍼볼릭 모델, 사실 뭐 네 가지라는 걸 구분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다 사실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관점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요 어떤 C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C는 뭐를 결정하냐, 이건 그까지 이제 디스크 모델을, 볼 모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벨트라미 클라인 모델이라고 부르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막 부르는데 별로 지오메트리라는 사람들은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다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그냥 그렇게 보는데, 이 C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냐 라는 거는 뭐냐면 커베이처를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준 메트릭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는 푸앙카레 메트릭이에요. 그래서 푸앙카레 메트릭은 기준이 뭐냐면 커베이처가, 여기서 말하는 커베이처 정확하게 단어를 쓰면 가우시안 커베이처나 섹셔널 커베이처, 이게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섹셔널 커베이처가 반경이 R이면 값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가 원하는 기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들고 있는 그걸 이제 어떻게 호칭하든지 간에 어떤 이제 스페이스가 만약에 어떤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다, 그런 반경을 결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뭐에서 결정되냐면 쿨백 라벨 다이버전스를 이제 그걸로 해시안으로서 매트릭이 만약에 푸앙카레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녀석의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또 다른 세컨드 오더 대립과 이제 두 번 다시 미분을 해준 거를 커베이처라고 실제로 정의를 하는데, 미분기하에서는 그 녀석의 어떤 퀀터티를 가지고 사실 C는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프린시플을 물어봤으니까 그 센스에서 사실 얘는 수학적으로도 좀 볼 가치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 그냥 1로 잡을 거예요. 그냥 수학적인 편의상의 문제인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메비우스 에디션이랑 메비우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괴약한 컨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의를 일단 보면, 일단 C는 지금 기본 밸류인데 저희는 오늘 다 1로 그냥 생각할 겁니다. 1로 생각할 건데 각 x, y를 잡는 것마다 다음에 덧셈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역시 스칼라벨을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정의를 보면 눈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가 뭐냐, 약간 직관에 대해서만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이고, 사실 이제 저는 요거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이퍼블릭 지오메트리를 공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전 단 한 번도 이런 거를 다룬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이제 원 레퍼런스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의 논문에 등장하더라고요. 스페셜 렐러티비티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구나라는 측면은 이제 있는데, 근데 왜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을까? 적어도 요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 그냥 아직 각광받지 않은 아이템일 수도 이제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실질적으로 수학적인 이유가 있어서일 거예요. 사실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 정의를 좀 감을 잡고 싶어요. 뭔 짓을 해놓은 것이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따라가려고 하는 레퍼런스에서는 뭐 이제 하이퍼볼릭 멀티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LMLR이라고 부르는 거랑 무슨 뭐 외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센스냐면 지금 이게 놀라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퍼블릭스가 이제 RN이랑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를 비교할 텐데 RN은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덧셈이랑 스칼라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저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반면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생각하면 일단 얘는 벡터 스페이스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근데 덧셈이랑 스칼라벨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오늘 이제 현진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들을 어떤 포뮬러들을 포함해 가지고 거진 다 RN에서 HN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지금 덧셈이랑 스칼라벨마저도 옮길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얼마나 어플리케이션이 방대하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논문에서 다루는 것만 어플리케이션이라서가 아니라 덧셈이랑 스칼라벨가 잘 정의가 된다는 거의 의미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하셨던 얘기에서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직관은 무엇이냐? 일단 얘는 로렌치안 이제 이너 프로덕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이제 용어는 여러 가지 부를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좀 이상한 정의는 이거죠. 그러니까 HN의 정의를 보면 이제 그래도 좀 감이 이제 있으시다고 생각해서 원래는 좀 더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의가 뭐가 불편하냐면 HN의 정의를 보면 HN이니까 n 디멘전을 호칭합니다. 근데 X라는 컴포넌트를 보시면 컴포넌트가 n 플러스 1개예요. 일단 그 점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RN이랑 HN이랑 뭔가 비슷하게 보려고 하는데 RN은 컴포넌트가 n개잖아요. 근데 얘는 n 플러스 1개예요. 물론 그걸 설명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퀘이션이 있으니까. 근데 이 이퀘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적에다가 원소 두 개를 집어 넣어주면 어떤 이제 논 네거티브라는 게 저희의 어떤 속된 말로 국룰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이상하고 와중에 또 이상한 컨디션이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진짜 정체는 뭐냐면 얘는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는 정체는 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어에서부터 뭐를 주는 거냐면 얘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 이거잖아요. 이 표준 다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에서의 그 지오대식은 이게 사인이랑 코사인을 토대로 다 기술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명시해 놨던 사인이랑 그러니까 삼각함수들이 나왔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부 다 하이퍼볼릭 버전이 아니라 사인이랑 코사인으로 그것들이 다 기술이 되는 거를 그거를 파라미터 체인지를 해주면서 하이퍼볼릭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제곱 x 이게 1이었던 그 과정이 여기서 이거를 하이퍼볼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실제로 어떤 컴포넌트 한 개를 i 타임즈로 바꿔주는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바꿔주면서 정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체는. 그래서 실제로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 SN에서 알고 있는 걸 토대로 거기서 사인이랑 코사인을 했던 거를 허수를 한쪽 엔트리에다가 넣는 방식으로 하이퍼볼릭으로 바꾸는 거예요. 진짜 정체는 그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 관점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형태가 많이 눈에 안 들어오시면 하이퍼볼릭으로 되어 있는 걸 하이퍼볼릭을 딱 지우고 사인 코사인을 바꿨을 때 스피어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의는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내적은 지금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일단 이 HN을 저렇게 정의했을 때 볼 모델, 볼의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다 그냥 전 볼이라고 호칭하겠고 이거 두 개는 언제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HN이랑 BN 사이에서는 일단은 원통 커리스폰던스가 이제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얘는 리마니안 매트릭을 보존해요. 오늘 요것도 정의를 이제 다 이제 노트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맵은 굉장히 스페셜한 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고 그리고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에서 볼 모델을 기준으로 볼 때의 표준 매트릭은 어떻게 되냐면 분자는 똑같아요. 분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RN에서의 다 프로덕트랑 같되 어떤 분모가 이제 뭔가 차이가 이제 있죠. 요걸 이제 푸안카리 매트릭이라고 부르고 요걸 정의하는 기준은 어떤 섹셔널 커베이처가 이제 컨스턴트인 거예요. 마이너스 컨스턴트. 그리고 어떤 반경을 1로 정해놨으면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경이 1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거는 스케일링의 문제이고 응용학문의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잡아주는 거는 중요한 이슈일 수 있죠. 하지만 물론 그 이슈는 있어요. 아까 이제 오히려 이제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니까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어떤 이제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로컬 코디네이트 차트를 뭘로 잡아주느냐가 이제 실제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에서 네 가지 모델 중에 어떤 걸 잡느냐는 중요할 수 있지만 지오메트리 관점에서는 사실 그 네 가지는 구분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저 지금 에디션이랑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왜 정의가 저렇게 괴약하냐 약간 그거를 감을 잡는 거가 목적이고 이거는 반드시 n이 2인 경우를 봐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그래서 n은 2라고 가정하고 오늘 c는 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R2에서 유닛 볼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 정의들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에디션이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저 복잡한 정의를 가지고 해석하려는 시도도 그냥 안 하고 저게 뭔지 보자라고 하고 일단 n을 2로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유도를 해보려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 저희가 한번 같이 본 적은 있는데 일단 R2랑 H2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서 포멀리즘은 당연히 다 RN으로 확장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x, y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x랑 y를 가지고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스퀘어 루트 붙인 걸로 r을 정의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트리가 원래 2개였던 게 1개로 늘어나는 거가 아까 RN에서 H2로 이제 R2에서 H2로 늘어나면서 엔트리가 1개가 더 늘어나는 이펙트고 그리고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언제나 어떤 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언제나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에서 만족해야 되는 컨디션을 만족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에다가 이제 R로 나눠주고 여기다가 이것들을 곱해주면 사실 이 맵이 사실 1대1 대응이에요. 이 맵이 사실. 그래서 반대를 언제나 어치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 말해서 R2랑 H2는 원턴 커리스폰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페오몰픽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바꾸는 맵을 역함수를 포함해 가지고는 무한번 미분성까지 되는 맵들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리마니안 매트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셋 간에는 잘 바뀝니다.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요. 근데 매트릭은 보존이 안 됩니다. 이 맵으로. 그게 사실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사실 이게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아까 이제 어떤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네 가지 모델의 경우는 그거는 매트릭이 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네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오메트리에서는. 근데 반면에 R2랑 H2는 그 1대1 대응에 의한 맵이 매트릭을 보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지오메트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H2에서 B2로 가는 것들은 역시 이렇게 저 위에 그냥 맵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H2랑 B2는 또 역시 바꿀 수 있고, 요거 두 개 사이에 H2랑 B2의 변화는 매트릭을 보존을 해요. 하지만 R2랑은 보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오메트리를 두 개를 분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n을 2로 가정한 상황에서 좀 상황을 좀 더 보기 위해서 그 R2를 C로 바꿔야 돼요. 사실 실제로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지식을 가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지 바꾼 건 뭐냐면 R2의 x, y를 x 플러스 iy로 쓰자.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미 R2에 있는 모든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리얼 2D면 언제나 모든 상황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컴플렉스 베리어블로 기준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볼 모델 있잖아요. 아까 요렇게 쓴 거를 이걸 투텐서 표현으로 쓴 건데, 이거를 푸앙카리 매트릭을 똑같이 기술해 보면 요렇게 기술이 그 돼요. 그냥 그렇다 칠게요. 오늘 이 형태가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복소 형태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이제 강조했던 R2랑 H2의 차이를 아이소메트리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이제 보시면 이제 슬슬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풀네임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있고, 매니폴드니까 지금 이제 어떤 스무스 매니폴드 외에도 매트릭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1, G2라고 쓴 것이고, 그리고 그거 사이에서 M1에서 M2 사이에서 맵을 저희가 아이소메트리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일단은 역함수까지가 다 스무스해요. 그러니까 이거 1번 조건만 만족하는 F를 디데모프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매트릭을 보존한다는 센스인 거예요. 매트릭을 보존하는 게 어떤 센스냐? 그 M1 쪽, 도메인 쪽에서 벡터, 탄젠트 벡터든 벡터 필드 벡터라고 부를 수 있는 퀀터티를 두 개를 정합니다. 그러면 이너 프로덕트는 두 개를 받아줘요. 그러면 이거를 F를 가지고 저쪽으로 그 코도메인 세계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디퍼렌셜을 가지고 옮겨주는 거예요. F에다 D를 취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 G2에서 잰 거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래서 이 얘기는 한마디 이거를 이너 프로덕트를 보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게 인트리직 지오메트리 사실. 그래서 이게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미분기하는 매트릭에 의해서 모든 퀀터티가 결정이 돼요. 근데 매트릭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M1이랑 M2를 구분하지 못하는 얘기. 왜냐하면 지오메트리에서 재려고 하는 퀀터티가 안 바뀐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매트릭 레벨에서 같아지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H2랑 B2는 그 센스에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2번 컨디션을 만족하니까, 어떤 디페어몰피즘. 근데 R2에서 H2로 바꾸는 건 2번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인 n이 2인 경우에서의 어떤 컴플렉스 1D에서의 유닛 디스크, 유닛볼을 봅시다. 그리고 이때는 저희가 이거를 이제 D를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보고 리마니안 매트릭을 푸앙카리 매트릭으로 줄 거예요. 볼 모델이 이미 들고 있는 매트릭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컨스턴트 커베이처를 가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질문은 자연스러운 질문. 그러면 그 이제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을 똑같은 걸로 잡읍시다 그냥. 그러면 이거 사이에서의 아이소메트리는 뭐냐? 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의 대답은 컴플렉스 어널리시스가 알려줘요. 슈왈츠란 말하고요. 컴플렉스 어널리시스에서. 그래서 이 답이 정확하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답에 의존합니다. 이미 이제 이거를 복수해석하고부터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의존해요. 그래서 형태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가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아이소메트이기 때문에 원턴 커리스폰던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맵이라서 그 바운더리로 옮겨줘야 돼요. 근데 이제 디스크는 진짜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제 진짜 2D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예요. 현재. 그리고 바운더리가 빠져 있는 내부 원판을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재 세팅. 그러면 지금 아이소메트리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볼을 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도 바운더리로 그대로 옮겨주는 어떤 이제 그 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맵은 어떻게 생기냐면 언제나 얘는 그냥 로테이션인 거죠. 그냥 얘는 이제 정확하게 셋업한 만큼 이제 돌리는 그냥 이펙트예요. 그거 말고 괴상하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할 얘기가 굉장히 이제 많지만 그냥 이렇게 생긴다로만 얘기를 하겠고, 이 파트가 이제 정확하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알파는 어떤 뒤에 있는 어떤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 안에 있는 어떤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어떤 엘리먼트고, 그래서 이 지금 함수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제로가 되는 함수인 거예요. 명확하죠? 그리고 그거 외에는 그냥 뭐밖에 얘기를 못하냐면 어떤 유닛서클로 그냥 옮겨주는 거, 그냥 바운드를 잘 옮겨주는 그러한 맵은 그래서
바꿔 말해서 뭐냐면 알파랑 세타를 정해주는 것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아이소메트리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컴플렉스 애널리시스는 이걸 오토모르피즘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다 아이소메트리로 다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걸로 보장할게요. 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까지는 알고 있냐면 현재 정리한 건 그거예요. 일단 R2랑 H2가 다르다. 그리고 H2랑 B2랑은 그 어떤 센스가 같냐면 아이소메트리에 존재하는 센스가 같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어떤 볼과 볼 사이에서 물론 이제 H2랑 B2 사이에서 이제 아이소메트리 다 기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콘크리트한 형태로 이제 볼에서 생각해주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 아까 이것도 언급하시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매트릭이 주어져 있을 때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 저희가 지오데시 디스턴스라고 하는 측지선 거리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정의는 그냥 직관적으로 뭐냐면 아크랭스의 미니마이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매니폴드에서 두 점을 선택을 하고요. 매니폴드에서 두 점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매트릭을 들고 있으니까 로컬한 퀀터티를 현재 다 잴 수 있는 오브젝트를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 두 포인트를 연결하는 임의의 커브를 생각해줘요. 그리고 이제 유닛 스피드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0부터 1을 이제 어떤 인터벌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C가 있으니까 그거 미분하는 것만 탄젠트 벡터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C 프라임 T라고 하는 탄젠트 벡터 만드는데 그것들을 그 매트릭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게 놈을 정의하겠죠. 그 C 프라임 T에서의 크기를 결정하죠. 그걸 다 적분해요. 이게 CT를 따라 가지고의 아크랭스를 지칭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C의 초이스 중에서 이피멈을 취하는 거가 실제로 어떤 미니마이징하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오데시 디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유닛볼이니까 유닛볼에다가 푸앙카레 매트릭을 줬을 때 그러면 이때 사실 요 관찰이 오늘 방금 본 요 지금 요거랑 요 관찰이 저 지금 오늘의 이제 그 질문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지오데시 디스턴스가 정확하게 뭐가 되느냐 푸앙카레 매트릭 기준으로 정확하게 요 형식으로 생겨요. 그래서 x랑 y를 집어넣어주면 분자는 그러니까 일단 절대값을 씌우고요. 그리고 x랑 y 지금 다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근데 컴플렉스 넘버에도 당연히 절대값 씌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잘 되고 x 빼기 y에다가 뭐로 나눠주는 거예요? 1 빼기 x y 바로 나눠준 거가 정확하게 되는 거를 사실 학부 수준의 엑서사이즈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푸앙카레 디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관찰하고서 두 가지를 마음속에 좀 염두에 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D에서 D로 가는 아이소메트리는 어떻게 생긴다? E2D 아이세타 로테이션 파트랑 뭔가 이제 어떤 유리함수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푸앙카레 디스턴스의 형태랑 같이 비교해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알파가 어떤 D 안에 있는 임의의 포인트거든요. 물론 지금 푸앙카레 디스턴스는 절대값을 들고 있어요. 그것만 다르지만 형태가 거의 유사하죠. 그거를 약간 지금 마음속에 들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정의했던 오늘 얘기 다 했어요. 저 오늘 요것만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메비우스 에디션이랑 메비우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저 지금 복잡한 형태가 이제 있는데 저희다 일단 저는 C에다가 1을 집어 넣을게요. 그러니까 일반성을 갖고 있는데 그냥 C에다가 1을 집어 넣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뭐냐? 아까 저 정의대로 쓴 게 그냥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가 이제 질문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U랑 V가 R2의 벡터로서도 정의가 되지만 C1의 엘리먼트로서 정의가 되니까 이걸 C1의 그 어떤 복소수로서 보고 계산을 다 바꿉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다 컴플렉스 넘버의 그냥 컴퓨테이션이잖아요. 해보면 뭐가 되냐면 얘가 됩니다. 사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알고 있는 거를 R2로 바꾸는 건데 지금 제가 그냥 반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잖아요. 이거 뭡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형태랑 정확하게 같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를 이것도 얘기해야겠다. 요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컴플렉스 어널리시스에서 이걸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요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재밌는 영상들도 좀 있고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쪽 얘기로 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함수를 저희가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됐냐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의 형태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에 대해서 지금 U랑 V를 D에서 뽑는 것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치 뭘로 보이냐면 일단은 그리고 절대값은 없어요. 절대값은 없어요. 지금 이 형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건 복소수가 컴플렉스 밸류를 갖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보이냐면 어떤 이제 G라고 하는 거를 받아주는 것마다 이게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액팅을 한 겁니다. 액팅을 해주면 그래서 이제 세타랑 G 제로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뭐인 거예요? 여기가 정확하게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메비우스 에디션이라고 하는 파트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테이션만 딱 빼내고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의 형태를 따는 게 실제로 저 지금 메비우스 에디션의 정체라는 거예요. 이거가 무슨 뜻이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형태에 맞게 이제 어떤 이제 뒤에 있는 원소로 간 것이지. 물론 이게 의미 있게 더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본 적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물론 이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떤 궤적이냐라는 걸 이제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U랑 V의
메비우스 에디션을 했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뭐를 보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노테이션을 바꿨지만 그냥 어떤 이제 로테이션을 제외한 파트의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주면 뭐가 됩니까? 그 아까 이제 그 푸앙카리 디스턴스 형태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네거티브 사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뭐냐면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꾸고 가능하죠. 왜냐하면 v랑 u는 다 d의 원소니까 마이너스 사인 붙여도 d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u랑 마이너스 v 사이에서의 푸앙카리 디스턴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절대값을 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상한 걸 하나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해소가 되는 건 단지 그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소하고 넘어간 거는 메비우스 에디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n이 2인 상황에서는 그냥 뭐냐면 유니볼에서의 어떤 이제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제로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그거예요. 정의가.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리얼 표현으로 적어보면 저 표현이 돼서 n이 2가 아닐 때도 일반성을 갖는 표현으로 적어보면 저렇게 된다라는 거가 일단 일반화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중요한 리마크들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수학적으로는 그 어떤 이제 이거를 인기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가 에디션에서 기대하는 건 기본적으로 교환성이에요.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아벨리안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덧셈은 다 어떤 교환이 성립하기를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덧셈 지금 저희가 정의한 메비우스 에디션은 교환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모조짜 깨지느냐? 그 결합 법칙마저 깨집니다. 그러니까 다루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어떤 그 설득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 굳이 이런 거를 쓰느냐. 그러니까 이제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정체다라는 것과 별개로 어떤 성질이 너무 연산으로서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깨지는 정도를 뭘로 관찰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 보고 솔직히 뭐 어쩌라는 거야 싶었는데, 조금 설득이 되는 건 뭐냐면 아인슈타인 페이퍼에서 이제 스페셜 렐러티비티의 맥락에서 뭐 요런 게 있대요. 저는 잘 몰라요. 물리 쪽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서 이름을 따라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부른다고 이제 논문에서 따왔는데, 어떤 걸 정의해 주는 거냐면 A, B를 D에서 받아 가지고 A 지금 그냥 덧셈이라 할게. A 플러스 B를 그 B 플러스 A로 나눈 걸로 해 주면 형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덧셈이랑 그 A랑 B랑 더한 거랑 B랑 A랑 더한 거에 정확하게 이거 다 컴플렉스 밸류니까 컴플렉스 곱이 잘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만큼을 곱해준 이펙트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결합 법칙을 생각해주면 이거랑 이거의 지금 순서를 바꿔주면 정확하게 요것만큼이 튀어나가고, 마찬가지로 얘랑 지금 얘랑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얘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량적으로 컨트롤은 이제 되기는 하는 거예요. 하지만 좀 까다롭죠. 그런 대수적인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찌 됐든지 간에 덧셈이 정의가 됐어요. 너무 안 좋은 덧셈이지만 모든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그다음 해야 되는 질문은 그 스칼라베는 그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왜 정의가 이게 자연스러우냐? 이거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어도 알고 있는 거는 그 덧셈이잖아요. 그러면 덧셈이랑 스칼라베가 잘 호환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덧셈을 n번 합니다. 덧셈을 n번 해줘요. 그게 뭐가 돼야 돼요? n번 스칼라베 한 거, 지금 이건 텐서그룹 노테이션이지만 스칼라베를 지칭한 노테이션으로 페이퍼 노테이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n 스칼라베 v랑 같은 뜻인 그러한 거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 정의를 알죠. 각각마다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준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n번 해주게 되면 그냥 이거 그 아까 이제 봤던 정의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거 같아요. 말 되죠?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이제 변환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n이 등장해요. 정확하게. 그러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일반해야 될지. 그러면 이게 지금 n과 v랑의 스칼라베니까 그러면 r과 v의 스칼라베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n인 거 다 r로 바꾸면 되겠죠.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당연히 n 스칼라베 v는 v를 n번 더한 거가 될 거고, 그리고 이때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배는 잘 되더라고요. 분배에선 깨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덧셈이 성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이제 에센셜한 어떤 스트럭처의 차이예요. 하이퍼볼릭을 가지고 오면서. 그래서 일단 이제 덧셈이란 스칼라베의 정의가 그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적어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n이 2인 상황에 대해서 컴플렉스에 대해서 적은 거를 리얼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기술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n이 2였던 거를 그냥 일반적인 n으로 풀면 정의가 이거가 된다. 그게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직관은 다 그냥 n이 2인 상황에서 그냥 보는 거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정의한 거를 가지고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논문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면 저는 나눠볼게요. 그 혹시 상대성 이론에서 하이퍼볼릭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나요? 스피어도 관심을 동일하게 가지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보통 그러니까 시간축을 포함해서 4차원이 아니라 3+1 디비, 이걸 정확하게 민코스키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공간, 그 이제 스페셜 베리어블은 그 이제 3차원인데 타임 베리어블 쪽 기준으로 그쪽이 이제 하이퍼볼릭이 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하는 게 아이겐 밸류가 다 포지티브인 걸로 정의하지만 그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정의하는 건 이걸 세미 어떤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해서 그 타임 축에 대해서는 그 아이겐 밸류가 네거티브 밸류로 가죠. 제로는 허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네거티브가 사실은 돼서 그래서 이게 사실 상대성 이론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하죠. 어떤 이제 타임머신 같은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떤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는 거는 세미 리마니안으로서의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베이처가 네거티브라는 뜻은 맞는데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트릭보다는 더 일반화되어 있는 매트릭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더 큰 데에서는 이제 지오대식이 어떤 질량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더 이상 스트레이트 라인이 아니라 휜다라고 하는 거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이제 물리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일단은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기술하는 과정에서 그 커베이처한 컨셉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라스만 같은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이제 포멀리즘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 스타디를 했죠. 한 2년 정도. 그래서 하이퍼볼릭 감사합니다. 스페이스의 중요성은 사실 굉장히 물리적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한 100년 전에 이제 썼던 논문들에 대해서 이제 근래에 들어서 관측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블랙홀이나 그런 것들이. 코드는 여기서 정리합시다.